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2월 26일에 보도자료를 공표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해 기말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하여 금감원 중점 감리 대상 토픽을 4가지 정도 선정하여 공표합니다. 2023년 기말회계감사 중점심사 회계 이슈 4가지 중 첫 번째 항목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입니다. KFRS 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는지 심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KFRS 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IFRS 실무회계 4장 대손충당금 회계에 나옵니다. 효정주는 상장회사로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IFRS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말연재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발생 시점부터 경과된 기간을 나타내는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에이징 스케줄을 회사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습니다. 1단계에서 올해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를 작성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거 5개년의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를 회사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각 연도별 채권 합계 금액만 요약하는 표를 작성합니다. 2018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2018년 말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은 6790입니다. 매출채권 회수 기일이 통상 1개월 또는 2개월이므로 이 채권은 주로 2018년 11월과 12월에 발생한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매출액 중 기말 현재 채권으로 남아있는 6790에 대해 이 금액은 2019년에 대부분 회수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다음 달인 2019년 1월 또는 2월에 회수가 되겠지만 기말까지 회수되지 못한 금액 850원은 2019년 기말 BS에 여전히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채권이기 때문에 에이징 스케줄상 1년에서 2년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2020년은 2019년 말 850원에 대해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회수 노력으로 일부 회수되지만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금액 546은 2020년 말 BS의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연령이 한 살씩 증가하므로 연령 분석표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여 노란색을 따라 이동하여 집계됩니다. 연령 분석표에서 노란색 칠해진 칸의 금액은 결국 얼마가 회수되지 못했을까요? 2018년 말 발생한 지 1년 미만인 구간인 에이징 스케줄에 있는 6790은 3년 후에는 결국 300원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00 나누기 6790은 4%가 미회수율입니다. 2019년 에이징 스케줄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에 있는 850원은 2년 후 결국 최종적으로 300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00 나누기 850은 35%가 미회수율입니다. 2020년의 에이징 스케줄표에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구간에 있는 546은 결국 최종적으로 300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00 나누기 546은 55%가 미회수율이 됩니다. 2021년 3년 초과 구간에 있는
300은 3년이 초과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00%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령 경과 분석표 에이징 스케줄을 이용해서 2018년도 말 채권이 그 이후 년도에 얼마나 회수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에이징 구간에 해당하는 대손 경험률, 즉 미회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만 발생했던 편의가 대손 경험률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손 경험률을 한 해만 계산하지 않고 여러 해의 경험률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손 경험률, 즉 미회수 확률을 계산하고 2018년도와 2019년도를 평균해서 그 밑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각 에이징 구간별 대손율, 과거 미회수 경험률을 계산하면 이를 단기말 현재 각 구간별 채권 잔액의 대손율, 미회수 경험률을 곱하여 구간별 대손 충당금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한 1840이 단기말 BS의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전기말 대손 충당금이 2000이고 2022년도 중 채권의 대손이 확정돼서 장부에서 제각한 금액이 400이라고 하면 2022년 말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기 전의 잔액은 1600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5단계까지 계산한 2022년 말 BS상 대손 충당금 잔액 설정 필요액은 1840이었으므로 240을 보충해야 1600에서 1840이 될 것입니다.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를 해보면 2022년에 채권을 제각하게 될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400, 대변의 매출 채권 400으로 매출 채권을 제각하게 됩니다. 2022년 기말 대손 충당금을 보충해서 설정할 때는 보충해서 설정해야 되는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기재하여 증가시키고 그 금액만큼 차변의 대손 상각비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 팀장의 실무회계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본 내용을 기재하고 IFRS 실무회계 책자를 발간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실무자분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 템플릿의 수식과 나 팀장의 실무회계 수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모형인 건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혹시 나 팀장님 수식이 틀린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었을 텐데 아주 예의가 바르셔서 살짝 돌려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답은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모형은 전이율, 우리가 얘기하는 롤 레이트를 먼저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손율을 계산하는 두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나 팀장 모형은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구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인 모형은 1단계에서 전이율을 계산합니다. 전이율이라는 것은 roll rate에서 roll은 떼구르르 구르다인데요. 이 에이징 스케줄에서 2018년 발생년도부터 1년 미만까지에 있는 6790 금액이 그 다음 연도 1년 후에 떼구르르 굴러서 그 옆의 에이징 스케줄인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넘어갈 비율, 이거를 전이율이라고 합니다. 떼구르르 굴러서 넘어갈 확률, 전이율입니다. 2018년도 기말채권 6790이 그 다음에도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을 확률은 850 나누기 6790에서 13%로 계산됩니다. 2019년도 1년에서 2년 미만인 구간에 있는 850이 2020년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그 다음 에이징 스케줄로 546으로 넘어갈 비율, 전이율은 546 나누기 850은 64%입니다. 2020년도에
2년 이상 3년 미만인 546이 2021년도에 한 1개년도 더 지나서 3년 초과로 넘어갈 비율은 300 나누기 546해서 55%가 됩니다. 이렇게 회계법인 모형 1단계에서 전이율을 개선하게 되면 2단계는 대손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손율이라는 것은 3년 동안 회수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되지 못하고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일이 한 번만 발생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간을 거쳐서 끝까지 가야 대손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날 결합 확률이 됩니다. 즉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합 확률이 되고 결합 확률은 확률의 곱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2018년 발생연도부터 1년 미만에 있는 구간에 있는 채권이 대손이 될 확률은 4개의 전이율을 모두 곱한 것이므로 13% 곱하기 64% 곱하기 55% 곱하기 100%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전이율을 분수로 써보면 850 나누기 6790 곱하기 546 나누기 850 곱하기 300 나누기 546 곱하기 300 나누기 300이 되는데 4개 구간의 확률을 모두 곱하면 이 앞 분수의 분자와 그 뒤 분수의 분모가 지워지고요. 즉 빨간색 작대기 2개가 지워집니다. 두 번째 분수의 분자와 세 번째 분수의 분모가 지워집니다. 즉 파란색 작대기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고 나면 결국은 맨 앞 분수의 분모와 맨 뒤 분수의 분자만 남게 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300 나누기 6790이 돼서 나 팀장의 모델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즉 회계법인 모형을 1단계 전이율, 2단계 대손율을 구한 다음에 전이율을 전부 다 곱해서 대손율을 구하는 것은 나 팀장의 모델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최초 에이징 스케줄에 있는 금액이 결국은 얼마가 회수되지 못했나라는 맨 마지막 숫자를 나누어서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질문은 구간 설정 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이 좋다면 1년보다 짧은 단위로 하는 것이 대손 충당금 설정 잔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더 좋습니다. 분기 단위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이게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구간의 길이는 전 구간에 걸쳐서 같아야 합니다. 3개월 단위기로 했다면 모두 3개월 단위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부분은 1년 이하는 3개월 단위로 4로 나누고 1년 초과부터는 6개월 단위로 하거나 1년 단위로 하는 등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통계학의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들었던 질문이 반드시 3년을 초과해야 100%를 설정하는 것인가요? 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을 초과를 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3년 초과하면 100%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의 대손 충당금 설정 자체 회사 지침을 보면 채권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2년 초과를 100%로 하거나 심지어는 1년 초과를 100%로 설정하는 그런 팔러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매출 채권이 1년 또는 1년 6개월을 경과해서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비록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 채권이 회수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KFRS 대손 충당금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발생 손실 모형과 기대 손실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로직이 2018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발생 손실 모형에서 기대 손실 모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발생 손실 모형은 손실이 발생된 채권에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며, 기대 손실 모형은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실이 기대되는 채권에는 모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 전 발생 손실 모형에서는 매출 후 채권 회수 만기일 30일 또는 60일이 지난 연체 채권에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인 현재의 모형인 기대 손실 모형에서는 만기 이전의 채권에도, 즉 연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모든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발생 손실 모형은 매출 발생일인 빵일 현재 시점부터 채권의 만기일인 30일 또는 60일까지의 구간에 있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밑에 있는 기대 손실 모형은 매출 발생일로부터 채권의 만기일 이전까지 있는 채권, 즉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대 손실 모형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손상된 채권은 처음부터 손상된 상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손상된 채권은 연체 구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손상된 채권도 처음에는 발생일로부터 만기 이전의 단계를 거쳤으며 소멸시효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하여 회수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발생일로부터 만기 이전까지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즉 연체 이전의 구간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모두 우량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중에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얼만가는 미래에 손상될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겠죠.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과거 대선 경험률 계산 시 화면 하단의 방법 2와 같이 에이징 구간을 연 단위로 간략하게 구분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KIFRS에서는 기대 손실 모형이므로 화면 상단의 방법 1과 같이 에이징 구간을 설정 시 발생 후 만기 이전, 즉 연체 이전의 구간을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상장사 IFRS 주석 공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의 2021년 말 감사보고서 주석 7번을 보면 주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 채권 및 기타 수치 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구분이 연체되지 않은 채권, 즉 만기 이전의 채권이겠죠. 발생일로부터 만기 이전의 채권이고요.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해서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이렇게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채권은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2021년 말 감사보고서 주석 3번에서는 매출 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 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단기말의 대손 충당금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 LG화학의 경우 2021년 말에 3조 1827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연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기 이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기대 손실률이 비록 굉장히 낮은
손실률이 되긴 하지만 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손실 충당금이 12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즉 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거 LG화학의 채권 미회수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곱해서 연체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는 기대손실 충당금, 즉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여 공시하는 것이 올바른 IFRS 접근 방법입니다. 상장사 IFRS 주석 공시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LG화학,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국내 굴지의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모두 검토한 결과 IFRS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 연령 분석을 매출채권을 연체되지 않은 채권, 즉 만기 이전의 채권과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등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손상된 채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 손실률, 즉 대손 충당금 설정률인데요. IFRS가 요구하는 방법인 매출 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즉 연체된 이후 기간만을 계산하지 않고 연체 이전에도 모든 기간에도, 즉 전체 기간에도 기대 신용 손실을 계산해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기대 신용 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연체되지 않은 채권, 매출 발생 후 채권 회수 만기일 이전의 채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대 손실을 계산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IFRS 실무회계 4장 대손 충당금 기말결산 회계 처리를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기말결산 및 회계감사 등으로 바쁘실 텐데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나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